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현 시점 세계 정점의 강국인 미국에서 하루를 멀다 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미국 여행 간 한국인이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표도 구매하기 힘들 만큼 미국인들이 한국행 티켓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목숨 걸고 넘어오는지 이번에 한국으로 오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예요.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고 지금 32살입니다. 한때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미술교사였고 그 일을 정말 사랑했어요. 제 삶의 중심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냉정하더라고요. 특히 아프고 나서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뉴저지에서 미술교사로 일하게 된 건 26살 때였어요. 원래 대학 전공도 미술교육이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보람 있었어요. 작은 시립 중학교였지만 벽화 프로젝트나 아트 클래스에서 애들이 눈을 반짝일 때마다 제가 세상에 조금은 보탬이 되는 사람 같았거든요. 물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교실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단순한 피로겠거니 했는데 눈앞이 하얘지더니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권했고 며칠 뒤 돌아온 진단서엔 이름조차 생소한 자가면역 질환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면역 억제제를 써야 할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직을 그만두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계속된 어지럼증과 통증 때문에 수업을 온전히 이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한 번 더 쓰러지기라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저는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학교에 가던 일상이 단절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약값만 매달 수천 달러였고 입원이나 시술이 추가되면 감당이 안 됐습니다. 몇몇 비영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긴 대기 명단과 복잡한 절차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치료는 중단했고 몸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끔은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하은에게서 SNS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짧은 인사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기숙사에서 살며 하루도 안 빼놓고 같이 밥을 먹던 친구였거든요. 졸업 후엔 한국으로 돌아가더니 디자인 회사에 다닌다고만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지는 거의 5년 전쯤이었는데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보내자 하은은 곧바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달라진 얼굴이 낯설 법도 한데 화면 너머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몇 마디 나누는 사이 저는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말았어요. 병명, 치료 포기, 고립된 일상까지요. 하은은 놀라면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레아, 일단 여기 와보지 않을래? 잠깐이라도. 공기도 다르고 생각도 정리될 거야. 솔직히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몸 상태도 불안정했고 장거리 비행은 더 무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책상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마 무언가를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마음이 어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하고 항공권을 결제했어요. 몇 달치 생활비를 모은 마지막 저축이었고 제겐 생애 마지막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1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일 때쯤엔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끝을 향해 가는 여정 같기도 했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하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밝았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토록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왜 갑자기 일단 와보라고 했을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은은 공항 철도를 타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적잖이 놀랐어요. 차가 아니라 지하철이라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좌석 아래 발열 장치까지 되어 있었고 무선 인터넷도 빵빵하게 잡혔어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곳에 와 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은의 집은 서울 동북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복층 구조의 아파트였고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저는 의외로 그런 공간에서 안도보다는 더 큰 불안을 느꼈어요. 그 포근함이 오히려 제 현실과 너무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은이 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도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웃음소리조차 미안했어요. 저는 이제 곧 떠날 사람 같았으니까요. 첫날 밤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야경은 차분했어요. 자동차 소리도 많지 않았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시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생각이 어쩐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곳, 그게 지금의 서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혹시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정말 아주 작은 희미한 가능성이었지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은의 집에서 머문 지 사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방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레아, 병원 한번 가보자. 여기 병원 진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치료를 포기한 제가 한국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으라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너무 가볍게 말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병이라는 게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전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검사를 받으면 다음 단계가 생기고 치료를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고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건 미국에서 이미 경험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결국 포기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은의 제안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보험도 없고 외국인이고 정착할 계획도 없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저 친절한 위로 정도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은이 팔찌 하나를 풀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얇은 병원식 고무 팔찌였고 무슨 번호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 내가 작년에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때 쓴 거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암을 앓았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일도 다니고 집도 잘 유지하고 표정도 밝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봐온 병자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멀쩡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이미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고 매일같이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미국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 병원에 가보자고 결심했어요. 실제로 해보면 다시 실망하고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하은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병원을 추천했어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병원이었고 외국인 진료를 위한 안내센터도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료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하은은 고집스럽게 예약부터 접수까지 전부 자기 카드로 결제했어요. 저는 그게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솔직히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니면 병원 문턱조차 못 넘었을 거니까요. 진료 당일 저는 생각보다 덜 긴장했어요. 어차피 한 번뿐이고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의사의 표정이 달랐어요. 제게 물어보는 질문들은 명확했고 기록지를 넘기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제공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간단한 영어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어요. 저는 천천히 제 병명을 설명했고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왜 중단하게 되었는지도 말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몇 가지 기본 검사를 먼저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따라갔어요. 피검사, 초음파, 간단한 신경계 검사까지 1시간도 채 안 걸려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오기로 했고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됐어요. 놀라웠던 건 모든 검사와 진료를 포함해도 미국에서 진찰만 받을 때보다 저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마음에 작은 충격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에 갔고 의사는 정돈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질환은 조기에 컨트롤하면 증상 완화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 조절이 병행되면 일상생활도 가능해요.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어요. 미국에선 똑같은 진단명을 듣고 예후가 불확실하다, 치료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으로 가능한 방법까지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외국인이라도 단기 체류자 보험이나 여행자 대상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장기 체류를 계획할 경우에는 더 저렴한 공공보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론 미국 시민인 저에겐 아직 제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자체가 이렇게까지 접근하기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정말 치료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완치가 아니라 그냥 지금보다 덜 아프게, 덜 무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소박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병이라는 게 반드시 인생을 빼앗는 건 아니라는 감각이 그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긴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은 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지도 억지로 용기를 북돋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한 발짝 옆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터넷을 열어 한국에서 가능한 치료 옵션, 보험 가입 조건, 장기 체류를 위한 방법들을 검색해봤어요. 살아야겠다는 결심은 아니었지만 죽을 자리를 찾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 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곳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제게 남은 에너지가 얼마 없다고 느껴질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나 돈 문제 이상의 의미였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온 날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은 분명 반가웠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장기적인 치료와 생활을 병행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수입도 없었고 몸 상태로 봐선 다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 치료를 시작해봤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병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 치료를 받는 순간 일은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무슨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제게 하은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기 일상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하은은 노트북 하나만 들고 동네 작은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 몇 명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조용히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은은 제 맞은편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노트북을 열더니 아무렇지 않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낯설고 신기했어요. 한국의 재택근무 시스템이 그렇게 일상적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은은 하루에 2번 정도만 팀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 자유롭게 일한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프라인으로 출근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하은의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의는 짧고 효율적으로 끝났고 자료 공유도 대부분 클라우드로 이루어졌어요. 무엇보다 눈에 띈 건 하은이 일을 하면서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만큼 집중하고 남은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데 쓰고 있었어요. 이런 근무 환경이라면 저도 다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은의 노트북을 빌려 한국의 원격 근무 관련 구직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고 일부는 외국인을 위한 채용도 열려 있었어요. 물론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영어 사용이 가능한 해외 고객 대상 부서나 번역, 콘텐츠 리뷰 같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자신은 없었어요. 이력서에 공백이 많았고 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숨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썼습니다. 지금은 치료 중이며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력과 수업 디자인, 원격 강의 경험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이력서를 10곳 넘게 제출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바로 회신이 왔어요. 그중 5곳은 인터뷰 일정까지 제안해왔고 그중 3곳은 면접 전에 병 관련 사정을 미리 묻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때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고 오히려 치료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면접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2, 3시에 카메라 앞에 앉아야 했지만 피곤함보다는 긴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면접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면접관들이 제 상황을 배려해 주었고 어떤 식으로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주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게 저를 더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한 회사는 제가 치료 중이라는 걸 알고도 업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중간에 자유롭게 휴식 시간을 조정해도 좋다고 제안했어요. 또 다른 곳은 입원 기간 중에도 프로젝트를 잠시 쉬어도 되고 일정은 협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너무 낯설었어요. 미국에선 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고개를 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걸 문제로 보지 않고 조건으로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는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약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는 시스템, 그건 단지 회사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저는 이곳에서라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고 그게 제 안에 새로운 의욕을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저는 한 회사를 선택했고 입사 전까지의 준비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어요. 치료 일정을 조율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 구조를 다시 정리했어요. 하은은 그런 저를 보면서 별말 없이 웃기만 했어요. 아마 그녀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제 감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단지 숨을 돌리기 위해서였고 치료는 생각도 못했으며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하루에 일정표를 만들고 이메일 답장을 쓰고 때때로 스스로를 위해 점심을 차려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 변화는 제게 아주 낯설고 따뜻한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는 삶을 다시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지금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치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입사 확정 메일을 받은 날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정말 저를 채용한 게 맞는지 다시 읽어봐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서류부터 면접까지 치료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는데 그 모든 조건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아픈 사람은 잠재적인 리스크로 간주됐고 제가 가진 역량은 그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었거든요. 입사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해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입원보다는 외래 치료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줬습니다.
다행히 병의 진행이 느렸고 빠르게 대응하면 일상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치료는 힘들었지만 예상보다 덜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느낌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처음 몇 번의 치료는 정말 힘들었어요. 식욕이 사라졌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치료 일정을 공유해 놓은 달력에 하은은 항상 작은 메모를 남겨뒀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현관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국이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이었고 가끔은 회사에서 보낸 선물도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온라인 메신저로 짧은 응원을 보내주거나 제가 맡은 업무 일정을 자발적으로 조율해줬습니다. 그런 배려 하나하나가 고맙고 낯설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라는 게 다소 경직되어 있다고만 들었는데 그 안에도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감사했던 건 제 상태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치료 일정으로 미팅을 빠져야 할 때면 그냥 괜찮습니다. 다음 일정 맞추죠. 라는 답변이 왔고 업무 분장도 자연스럽게 나눠졌어요. 눈치를 주거나 묵묵히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어요. 아픈 사람을 도우려는 의도된 배려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의 지원 덕분에 저는 조금씩 체력을 회복했고 집중력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오후엔 짧게 업무를 받고 회의는 대부분 목소리만 참여하거나 채팅으로 대신했어요. 효율성이 낮을까 걱정했지만 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정리된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저를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병원에서는 점점 제 몸이 안정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완치라는 단어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제 감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프지 않은 날이 기적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컨디션 좋은 하루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매일을 병에 맞춰 살던 제가 이제는 병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 건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저에게 과일즙 하나를 건네주며 얼굴이 밝아서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받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예전보다 밝아졌다는 걸요. 스스로를 자꾸 숨기고 작게 만들던 그 시절의 저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어느 날 저는 부모님에게 긴 이메일을 썼어요.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온 이유, 병의 진단과 포기했던 치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말을 못했던 건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런데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다시 살아보고 있다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짧은 메일이었지만 한 줄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한국이 너한텐 두 번째 집이구나. 그 문장을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이제 괜찮다는 허락처럼 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살아보겠다는 결심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고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한국에서의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회사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고 병원 예약을 혼자서 하는 것들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은과는 주말마다 짧은 산책을 했고 회사 사람들과는 계절마다 소소한 선물도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진짜 많이 편안해졌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저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유럽 사회 전반에 믿기 힘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가의 관광객들이 공항의 동선부터 고급 레스토랑의 레시피, 명품 매장의 판매 시스템, 심지어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그들은 15분 단위로 움직이며 환율과 재고까지 분석한 쇼핑 계획을 들고 고추장과 노트북을 함께 챙긴 채 유럽 전역을 누비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건 이들의 방식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이제는 관광산업과 일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셰프들이 그들의 입맛을 연구하고 매장들은 이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유럽의 일상까지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밀러라고 합니다. 영국 BBC에서 20년 넘게 탐사 보도를 맡아왔고요. 주로 문화와 관광 산업을 다뤄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예전만큼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기 어려워서 조금은 지루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 근처에 있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아침이면 공항 옆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여행객들을 구경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루틴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메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보안 책임자였고요. 대충 훑어보려다 한 문장에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공항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 문장에서 저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요. 단순한 여행객이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틀 뒤 파리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이고 복잡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질서정연한 움직임이 한쪽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한 무리였어요. 모두가 검은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관계자들이 이동 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들 관광객이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동일한 앱 화면이 켜져 있더군요. 그게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이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마치 훈련된 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길을 헤매거나 짐을 놓치거나 뒤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면세점 구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들은 진열장을 향해 흩어졌다가 정확한 위치에서 물건을 골라 담고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현장 담당자인 소피를 통해 그들의 쇼핑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거기엔 브랜드별 가격이 센트 단위까지 적혀 있었고 매장 위치와 최단 이동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환율 변동까지 고려된 숫자들이었고 심지어 예상 대기 시간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관광객과도 달랐습니다. 소피는 말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공항 구조 일부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웃었어요. 어떻게 몇 명의 관광객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안 검색대와 출국장 안내 동선이 그들의 흐름에 맞춰 조정되어 있었고 일부 한글 안내판도 새로 생겨나 있었어요. 공항 CCTV 영상을 함께 본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흩어지는 모습과 달리 이들은 하나의 물결처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각자 따로였지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크인, 보안 검색, 탑승 게이트까지의 동선이 미리 계산되어 있었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취재 도중 저는 한 장의 인쇄물을 건네받았습니다. 분실된 일정표였어요. 트래블 바이블이라 불리는 문서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정을 정리한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분 단위로 나뉜 일정, 예상 소요 시간, 위치별 체크포인트, 심지어 사진 촬영 시간과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요. 관광이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그런 계획이 여행의 재미를 앗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관찰을 거듭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많이 보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방식이 정밀하고 반복적이었지만 틀에 갇힌 건 아니었어요. 날씨나 파업 등 변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플랜 B까지 준비되어 있었고요.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집단성이었습니다. 누군가 짐을 놓치거나 속도가 늦어지면 바로 위치가 공유되고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보조를 맞췄어요. 명확한 리더가 없어 보였지만 각자 역할을 잘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는 리스트를 체크했고 누군가는 시간 알림을 담당했고 또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집단 움직임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서 일종의 문화적 전략 같았습니다.
소피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최적화된 여행 매뉴얼을 계속 업데이트한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이면서도 협업적인 움직임이었고 동시에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이날의 취재는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저는 관광 산업을 20년 넘게 다뤄왔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여행 문화를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집단적 효율성은 처음이었어요. 한 국가의 여행객이 유럽의 공항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단순히 여행 방식의 차이만으로 이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차이가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낯설고 생소한 방식이지만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시내에 있는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미슐랭별을 3개나 받은 셰프가 제보를 준 상태였거든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에도 변화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장면들이 단지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그곳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레스토랑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분명 프랑스 최고급 미슐랭 3스타 식당인데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향이 낯설었습니다. 고급 와인과 트러플 향 대신 매콤하면서도 진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향기가 어딘가 익숙했는데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셰프가 저를 반기며 건넨 건 다름 아닌 진공 포장된 고추장이었어요. 그가 고추장을 손에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모습이 좀 낯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프렌치 퀴진을 고수해온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저와 몇 차례 작업을 함께 해온 적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셰프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고추장을 손에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은 이 취재가 예사롭지 않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는 처음엔 정말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한창 디너 서비스가 바쁠 때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왔고 메인 요리가 나오자마자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고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개인 양념을 꺼내 쓰는 일은 결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의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요리를 대충 먹는 게 아니라 마치 성찬처럼 예의를 갖추고 대했습니다. 접시를 조심스럽게 돌려가며 플레이팅을 감상했고 포크를 드는 순간까지도 손을 꼭 모은 채 감사를 표현했어요. 고추장을 넣을 때도 함부로 섞지 않았고 미리 조금 덜어 조심스럽게 곁들였다고 했습니다. 안드레아 셰프는 그런 태도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기보다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고추장을 곁들이면 어떤 풍미가 살아나는지, 어떤 음식과 조화가 좋은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전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실험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관찰이 점점 실험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고추장을 활용한 프렌치 마이너스 코리안 퓨전 메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식당의 대표 디쉬 중 하나는 고추장을 활용한 오리 요리로 바뀌었어요. 프랑스 전통 조리법으로 조리한 오리에 한국식 매운 양념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요리였는데 정통 미슐랭 평가단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이 변화를 통해 전통의 변형이 반드시 퇴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그가 고추장을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문화적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이건 조미료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항상 고추장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이유는 단순한 입맛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요. 그 말이 유난히 와닿았어요. 취재를 하며 저는 식당 내부를 더 살펴봤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고추장과 김치가 놓여 있었고 메뉴판에는 작게 한국식 옵션 가능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어요. 프랑스 최고급 식당에 코리안 스타일 메뉴가 있는 풍경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요리 중 하나는 프랑스식 스프에 고추장 소스를 얹은 음식이었어요. 크림과 매운 양념이 어우러지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조합이었는데 직접 맛을 보니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웠습니다.
이건 그저 트렌드에 편승한 흉내가 아니라 진지하게 연구하고 탄생한 새로운 정답 같았어요. 그는 요리 변화의 핵심은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요리를 존중해주는 이들의 태도가 있었기에 자신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요. 문화적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가 꺼내 보여준 작은 수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안엔 매운맛 수용 한계 실험, 한국 관광객 피드백, 자연 발효, 고추장 시도 같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안드레아가 단순히 유행을 좇은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들은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바꿉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영향,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화의 힘이라는 걸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시계를 봤어요. 아직 오후 일정이 꽤 남아 있었고 다음 취재 장소까지는 시간이 좀 여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본 그 정교한 움직임, 오늘 레스토랑에서 목격한 조화의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정체성의 자부심까지. 이 모든 게 어쩌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직감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단순히 여행 방식만이 아니라 이토록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건 그들의 쇼핑 방식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일정으로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와 곧장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였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 거리 한복판에 있는 명품 매장이 오늘의 다음 취재 장소였어요. 예전에도 몇 번 이곳에 와본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끌고 있는 소비 방식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운 좋게도 도착하자마자 매장 매니저 마르코를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제가 과거 패션 다큐멘터리를 만들 당시에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얼굴에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고 매장의 분위기도 어딘가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특히 매장 앞에 줄지어 선 고객들의 표정과 행동이 제 시선을 끌었는데 전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기보다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제품 정보 검색이라 생각했는데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됐습니다. 입장하자마자 그들은 매장 곳곳으로 흩어졌고 머뭇거리는 일 없이 정확하게 원하는 제품을 집어들었어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살 것을 확정한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마르코가 저를 매장 한쪽으로 데려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들이 단순한 쇼핑객이 아니라 소비 전략가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엔 직원들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자사 제품의 상세 정보는 물론이고 경쟁 브랜드의 재고 상황과 가격 비교표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고객은 인플루언서의 실시간 방송을 보며 구매 타이밍을 맞췄고 심지어 라이브 방송 중 채팅으로 다른 매장 재고 문의까지 하면서 실시간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쇼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된 소비였습니다. 마르코는 그중 한 명이 남긴 쇼핑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파리, 밀라노, 런던의 가격이 유로, 파운드, 원화로 전부 환산되어 있었고 세금 환급률까지 각 국가별로 표기돼 있었어요. 제품명 옆에는 구매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었고 재고 상황에 따라 대체 가능한 제품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쇼핑 리스트를 처음 봤습니다. 직원들 역시 그들로 인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요 인기 제품의 한국어 정보까지 익히고 있고 결제 단말기에 한글 안내 설정을 요청받는 일도 많다고 했어요. 마르코는 이들이 등장한 이후 반품률이 급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충동 구매가 아니라 치밀하게 분석한 뒤 구매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후회가 거의 없다는 의미였어요. 이건 단순한 고객 만족도를 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매장 뒤쪽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영수증과 비교했고 면세 환급 절차를 바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블릿으로 다음 쇼핑 장소를 검색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예 환율 변동 그래프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이해한 듯한 움직임이었고 뚜렷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어요. 마르코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 고객들도 그들의 쇼핑 방식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동남아 지역의 명품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 한국식 리스트 쇼핑이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인지 매장 내부에서는 한국식 소비자 대응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정보 기반 응대가 중심이 되는 구조였고 직원 교육까지 바뀌고 있다고 했어요. 취재가 끝난 뒤에도 저는 매장에 잠시 더 머물렀어요. 저의 시선은 계속 그들, 한국인 관광객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계산을 마친 이들이 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모습은 공항에서 봤던 그 장면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효율적인 동선, 정해진 시간, 서로 간의 자연스러운 협업. 모든 게 반복되고 있었고 그 반복은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명품을 단순히 비싼 물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합리적인 소비였고 그 안에 브랜드 가치와 재판매 가능성, 트렌드 분석까지 들어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경제적인 판단이었고 그 판단을 실현하는 방식이 지금의 유럽 유통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거리에서 벌어지는 소비가 이제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데이터와 전략이 만나는 새로운 문화라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공항 레스토랑, 그리고 지금 막 보고 온 명품 매장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분명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흐름은 단지 관광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근간에 있는 어떤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일정은 촘촘했지만 빈틈은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순간조차도 효율을 놓치지 않았고 소비하는 행위마저도 분석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체성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추장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 쇼핑 전환율이 높은 사람들, 공항 동선을 바꾸는 사람들. 그 모든 모습들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세밀하게 쪼개고 여행 중에도 일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여행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의 한 카페 거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누군가의 또 다른 하루가 막 시작되는 장소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의 한 카페 거리로 향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거리는 조용했지만 테라스 자리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리듬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관광객 같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 시간엔 사진을 찍거나 길을 찾는 풍경이 익숙한데 이들은 집중해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는 커피잔 옆에 쌓인 여행 브로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업무용 서류와 일정표가 있었어요. 일정표를 힐끔 봤더니 오전엔 몽마르트 언덕과 오르세, 미술관 방문, 오후 2시부터는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고 바로 그 워케이션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개념이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행 중에 업무를 한다는 건 결국 양쪽 모두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두 세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회의에 참여하고 이동 중에도 이어폰을 꽂고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전혀 무리 없어 보였어요. 옆 테이블의 또 다른 여성은 영락없는 인플루언서 같았어요. 태블릿으로 사진을 편집하고 있었고 음식 위에 조명을 비춰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장비 구성만 봐도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댓글을 확인하고 쇼핑 링크를 관리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생산이었습니다. 저는 워케이션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 한국인들이 단지 관광을 넘어 삶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차를 활용해 오전엔 관광을, 오후엔 일을 한다는 그들의 루틴은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업무 시간이 오후부터 시작되는 점을 이용해 현지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오후부터 집중하는 시스템은 이상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이 일상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여행을 희생하지도 않았고 일에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조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매일 일과 중간중간 관광 일정을 소화하고 식사는 계획된 식당에서 하며 저녁엔 결과물을 정리해 송출하거나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었어요. 한 명의 남성은 카페 구석에서 이어폰을 꽂고 회의를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누군가 팀원들과 문서를 공유하며 피드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사무실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만들어낸 자기만의 업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들과 짧게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리된 일정을 바탕으로 움직였고 모든 장소의 동선과 소요 시간이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일정표엔 관광지별 혼잡 시간, 사진 촬영 명소, 그리고 이동 시간과 예상 대기 시간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업무 시간대와 회의 플랫폼 링크까지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불필요한 체류를 줄이고 꼭 필요한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관광지에서도 목적을 분명히 했고 업무 시간에는 철저히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장비였어요. 태블릿, 노트북, 휴대용 와이파이, 보조 배터리까지 전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공공 와이파이 환경이 불안정한 유럽에서도 전혀 끊김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들이 서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룹 채팅방을 통해 각자의 일정과 위치, 회의 시간, 접속 링크까지 공유하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어요. 그들에겐 개인의 여행이 아니라 협업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일하는 방식도 그렇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단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여행지에서조차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개인의 책임과 자율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교육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의 카페 거리에서 그들을 따라 걷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공항 시스템을 바꾸고 프렌치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바꾸고 명품 매장의 운영 방식까지 바꾼 그들이 이제는 일과 여행의 개념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품었던 의문을 떠올렸어요. 단순한 관광객이 어떻게 유럽 전체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새로운 여행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고 그 속엔 치밀함, 효율성, 공동체적 사고, 그리고 문화적 자존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그들을 더 이상 특이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방식을 연구하고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은 메뉴를 바꾸고 매장은 운영 시스템을 수정하며 공항은 안내 동선까지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까지 유럽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방식으로 전 세계의 여행 문화를 바꾸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 혁신의 출발점은 생각보다 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